안녕하십니까, 허니쌤입니다. 이번에는 정철의 3인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쪽 설명 보시면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거기에 링크 찾아 들어가셔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자는 당근 정철이겠고요. 갈래는 양반가사, 서정가사, 정격가사, 대체로 3, 4조 음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조선 전기가사를 정격가사,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조선 후기로 가면 4, 4조의 음수율로 바뀌는 변격가사로 바뀝니다. 연대는 선조 18년에서 21년, 네. 관동별곡을 짓고 나서 고향으로 잠시 내려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3년. 그쵸? 예.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임금께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 보이고 다시 한번 불러주십사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서정적자는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주제는 충신 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또 연군의 정,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송미인곡과 함께 가사문학의 절정을 이룬 작품이면서 두 번째 고려가요 정과정의 전통을 이어받은, 여기서 고려가요 정과정은요, 정서라는 양반이 지은 작품인데 유배가사의 효시입니다. 예. 아, 가사는 아니군요. 유배가의 효시죠. 유배된 시점에서, 유배된 처지에서 부른 노래의 효시 작품, 첫 작품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고려가요 정과정 밑줄 그어주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유배가의 효시, 이렇게. 그 다음 정과정의 전통을 이어받은 여성적 어조의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 연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작품은 일단 거의 공통적으로 서사본사 결사해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사 부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계절 변화에 맞춰 연군의 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사 부분입니다. 일단 임과의 이별,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것도 이제 다시 작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평생 연분이라고 생각했던 임과 이별을 하게 돼서 나름 충격파로 다가오는 거야. 네, 그런 부분을 갖다 서술한 부분입니다. 보십시다. 이 몸 삼기실제. 삼기다라는 말은요, 현대국어의 생기다로 변모가 되는 말인데, 예, 그래서 이 몸 생기실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임을 조차 생기시니, 삼기시니. 그래요. 나 혼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니다. 님이 먼저 이 세상에 나셨고 나는 그 임을 사랑하기 위해서, born to love,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님을 따라서 생겨났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황제병이야. 우리 관동별곡에서 많이 봤죠. 황제병, 정철의 황제병. 항생연분이며, 자, 연분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실까요? 일단, 네. 왜냐하면 이 서사 부분에서 이제 연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 제재가 되거든요. 그 천생연분을, 한평생 연분을 하늘이 모를 일이런가, 자, 뭐랄 일이런가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하는 것을 사실 의미를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옆에 제가 적어놨어요. 해설 옆에다. 네, 동그라미 1번, 하늘이 몰랐던지, 즉 모를까 두렵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늘도 다 알면서,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늘도 다 아는 대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어찌 하늘이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나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시니, 괴시니 하는 게 이제 사랑해 주시니, 이런 뜻이야. 괴다가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잘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 내 마음, 이 사랑, 님의 사랑, 견줄 데가 놓였다. 즉 비교할 곳이 전혀 없다, 이런 소리죠. 평생에 원한 것이, 원하여대 원한 것이 한데 예자하였더니, 함께 살아가고자 했더니, 여기서 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특이한 단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 그 당시 단어 보면 다 특이하죠. 거의 외국어니까. 조선시대 외국어. 자, 근데 여기서 니다라는 단어는 유사한 단어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먼저 이제 니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면 뭐 보통 살아가다. 기본적으로는 요 가다라는 뜻이에요. 또 지나가다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 가다. 영어로는 go. 그 한문으로는 뭐 행자, 다닐 행자, 그죠? 예, 다녀오다 할 때 그 행자로 거의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평생에 원한 것은 함께 살아가고자 했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됐냐? 늙어서야 무슨 일로? 이 다 늙어서 나이 먹고 나서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 거 이랬습니다. 그리 난 거, 그리워하는 거, 외우는 왜 따로 이런 부사가 되겠고요. 왜 따로 두고 즉 이별했다는 얘기죠. 그리워하는 거. 다음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이별 상태야. 그 다음에 이별한 뒤에 정서가 표현되는 거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님을 모셔서 광안전에 올랐었는데 광안전 이게 원래 달 속에 있다는 궁전인데요. 여기서는 상징으로 쓰였죠. 한양궁궐을 의미합니다. 그 옆에 빈칸 상징 옆에다가 한양궁궐 적어주시고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덫에 이 덫이라는 단어가 그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나이 어려 보이는 동안이 아니라 기간, during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동안에 어찌하여 하계 인간 세계로 내려왔느냐? 자, 여기서 하계는 인간 세상 속세를 뜻하는 말인데 결국 자기가 내려와 있는 고향 창평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계 옆에도 상징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 빈칸에다가도 고향 창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내려왔느냐? 어쩌긴 어째 워낙 그 당파에 휘말리다 보니까 탄핵당해가지고서는 지금 고향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아, 정철이 그 동인 서인 당쟁에서 서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 어떻게 돼? 상대방 쪽에서도 일단 치려면 우두머리부터 치는 거지. 팍! 그치?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조도 영조가 아니구나. 선조도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보내버린 거지. 그래요. 그동안에 어찌하여 고향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느냐. 올적의 빗은 머리가 엉클어진 지가 3년인데 3년 이별의 기간이 벌써 3년이란 얘기죠. 예, 3년 옆에도 괄호해놨네요. 이별의 기간 적어주시고 연집은 있지만은 누굴 위해서 곱게 단장을 할꼬 이런 말입니다. 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고이할꼬 곱게 단장을 하겠는가. 그럼 여기서의 정서는 어떤 정서겠어요? 바로 서름 고독이죠. 자, 빈칸 정서 옆에다가 서름 고독 이렇게 적어주시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이 한숨이요 떨어뜨리는 것이 눈물이라. 자, 한숨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눈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 여기서 이제 그 한숨과 눈물은 그 서정적자의 정서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아래쪽 보면 해설이 있습니다. 진난이는 짓는 것이 디난이는 떨어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진난이 디난이도 그래요. 진난? 이가 되는 거지 원래. 예. 형태소 분석을 해가지고 분명히 구별을 하면 진난에다가 이가 붙은 건데 요것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하게 되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요것을 그 당시에 이어적기로 그냥 니은이 바로 이응 자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진나니가 돼 버리는 거지. 떨어지는 것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짓는 것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떨어뜨리는 것이 눈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한숨 눈물 그 옆에 표현에다가는 서정적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이렇게 한번 적어서 보세요. 서정적 자아의 심리를 어떻게 드러냈다고요? 직접적으로 드러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직접적.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지. 간접적으로 드러냈으면 자기 어떤 행위나
뭐 요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넘어가면 독자가 알아서 이 사람 지금 시름에 젖어서 또는 그리움에 젖어서 슬픔에 젖어서 사랑에 빠져서 이런 심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구나. 요렇게 파악하게 되는 것은 간접적인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떨어뜨리는 것이 눈물이요, 짓는 것이 한숨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아예 내 정서, 한숨, 눈물 그냥 막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됐죠? 그 다음 그렇게 세월은 무심히도 흘러가는데 시름만 쌓여간다 하는 노래를 또 뒤에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가사를 보세요.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시름은 끝이 없대요. 무심한 세월은, 여기서 무심은 이제 아무 생각 없는 보다는 뭐 세속적인 욕심 없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냥 여기서 뭐 아직 세월에다가 붙인 거니까 욕심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죠? 예.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렇죠? 세월은 물 흐르듯 타는구나.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타는구나. 여기에 담긴 정서는 이제 인생무상이죠. 적어보세요. 정서 옆에다가 인생무상. 그래요. 이렇게 두 줄짜리 화살표 붙어 있는 것은 그 구절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 위에도 왜 연지분 있지만한 눌리하야 고이할꼬, 요 부분 바로 아래쪽에 보면 두 줄짜리 화살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서 일어났지? 그러면 바로 그 구절 연지분서부터 고이할꼬까지 전체가 다 서름과 고독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지금 읽은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하는 부분은 또 전체가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염양이, 이 염자가 바로 뭐예요? 화염, 불꽃 염자죠. 그래요. 양자는 시원할 양자고, 그러니까 더위와 시원함, 결국 계절의 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양 옆에다가는 계절의 순환 이렇게 적어주시고, 염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가는 듯 하다 다시 오게 되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말샤. 자, 듣거니 들은 일, 보거니 본 일, 느낄 일 하도 할샤. 이렇게 됐군요. 그 느낄 일, 본 일, 들은 일을 이제부터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본사가 시작되는 거지. 다음 장 넘어가서 자, 본사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나 추동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님께 공통적으로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드릴까? 이제 보세요. 사모의 정이라고 해놨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모의 정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모의 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님에게 드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춘원. 자, 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의 원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직역하면 그래. 내용은 뭐냐? 매화의 절개를 님께 보내고 싶은 심정을 노래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봄에 매화를 보내고, 또 여름에는 또 다른 걸 보내고, 가을엔 또 다른 걸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게 패턴이 동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패턴대로 나오는 것을 미리 노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준 겁니다. 첫째 제재가 뭐냐 하는 부분. 춘사면 춘사, 하사면 하사, 아니구나. 그거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이야기할 때고, 여기서는 3인곡이니까 춘사가 아니라 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춘원, 하원, 추원, 동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첫 번째, 이 춘원 부분에서의 제재는 뭐냐? 매화입니다. 빈칸에다가 매화 적어주시고요. 네. 매화. 네. 그 다음 둘째, 이 춘원 부분에 특별히 사용된 상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개가 나타날 때도 있거든.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매화가 일단 나타나고요. 이 매화의 상징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거, 지조, 절개 이런 걸 상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옆으로 서술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 칠판의 공간, 관계상 아래쪽에다 적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달이 나오죠. 달. 요 달은 뭘 의미하겠어? 밤하늘에 유일하게 떠있는 존재입니다. 밝게 세상을 비춰주는 존재, 임금이죠. 보통 해와 달
달과 그 다음에 별 중의 중심 북극성은 고전 문학에서는 대체로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임금을 상징하는 걸로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들, 그걸 정리를 할 건데, 자, 거기다 계절 이렇게 써놨죠. 계절은 어느 계절이다? 봄입니다. 근데 봄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그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풍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풍. 네. 한 가지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그 문학에서는, 고전 문학에서는요, 계절별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게 재밌게도 동풍, 동쪽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동쪽, 동풍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동풍이 불면 즉 봄이고요. 그 다음 여름은 남풍이 불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남풍.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서풍. 그리고 겨울이 되면 북풍이 붑니다. 그래서 동풍부터 시작해서 동남 서북 해가지고 뭐가 된다? 그 계절별로 부는 바람이 됩니다.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람 언급하고 있으면 아, 계절이 그 해당 계절이겠구나. 다시 한번, 동풍은 봄, 남풍은 여름, 서풍은 가을, 북풍은 겨울.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계속합니다. 동풍이 건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쌓인 눈을 헤쳐내니. 그 밑에도 계절적 배경 뭐다? 봄, 그죠? 네. 동풍, 봄바람이라고도 하고요. 아, 봄바람이고요. 화풍이라고도 합니다. 벼화자를 써가지고 동풍, 화풍. 네. 우리 고유어로는 이제 새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건득 불어 잠시 불어서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자, 매화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중심 제재입니다. 네, 두세 가지 피었구나. 매화의 상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조, 절개 또는 충성심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징 옆에다가 지조, 절개, 충성심 적어주시고요. 아, 여기는 절개까지밖에 안 적었네. 하나 더 적읍시다. 충성심. 요렇게 충성심. 네, 지조, 절개, 충성심 갑니다. 계속.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가뜩이나 아직 날씨가 따뜻해지진 않고 냉담한 상황인데, 쌀쌀하고 담담한데 그윽하게 피어나는 암향은 무슨 일 있고. 암향. 네, 거기 암향, 그윽한 향기 이랬죠. 매화의 속성을 이루는 암향. 네, 암향부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암향, 그윽한 향기가 부, 떠서 동,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예요. 떠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그윽한 향기, 흔히 매화의 속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당연히 암향도 뭘 상징하겠어요? 님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암향의 옆쪽에 상징 빈칸에다가 님에 대한 충성심 적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 참고 표시를 보시면 그 우리가 지조, 절개, 충성심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종종 그 우리 선조들이 써먹었던 식물들이 나와요.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화가 있고 국화가 있고 대나무가 있죠. 요게 예전부터 말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수능 쪽에서는 나오기가 좀 힘든데, 수능 쪽에서도 굳이 그 선택지 내용에다가 어휘의 의미랑 관련지어서 의미를 묻는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표현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지어서, 네, 그러니까 암양부동 같은 데다 밑줄을 긋고 지조나 절개를 나타내는 상징을 사용하여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택지를 꾸밀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근데 주로 이제 내신 쪽에서 많이 나오죠. 어쨌든 매화를 지칭하는 말, 암향부동, 아치고절, 빙자옥질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암향부동은 이제 은은한 향기가 떠돈다는 이야기고요. 아치고절은 우아한 풍치와 외로운 절개 이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 다음 빙자옥질은 얼음처럼 깨끗한 자태, 옥처럼 맑은 재질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매화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조선 후기에 안민영이라는 양반이 그 자기 시조 작품에다가 많이 썼던 내용인데, 그래도 여기 이 안민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인 선조 때, 그렇죠? 안민영은 고종 때 사람이고 그 조선 중기의 선조 때 이미 정철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써오던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이제 그 안민영이라는 사람이 매화사라는 시조에다가 잔뜩 써놨지만
군데군데 여기저기서 많이 써먹었던 단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화. 그래요. 매화는 겨울이 아직 다 가기 전에 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꽃이라면, 이 국화는 늦가을에 서리가 내린 뒤에 피는 거죠. 그래가지고 추위에 아주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늦가을 때 바로 이제 국화꽃으로 술도 담아 국화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국화꽃잎으로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왜? 겨울에 감기 걸리지 말라고 말이지.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 국화는 서리를 오만하게 여기는 외로운 절개다에서 오상고절이라는 표현을 썼죠. 오자가 이제 오만과 편견할 때 그 오자예요. 거만하게 여길 오자. 그 다음에 상자는 서리상자고요. 그래, 서리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외로운 절개다, 이 뜻이죠. 그 다음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도 겨울에 푸르죠. 물론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충청도 이북에서는 대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날씨가 추워가지고. 따뜻한 곳에서나 푸른 거지 뭐. 근데 이제 그 고향 창평, 그 정철의 고향 창평은 저기 전라남도란 말이야. 그 겨울에도 대나무가 푸르죠. 푸른색을 유지하죠. 근데 경기도 것만 와도 대나무 겨울에 버티기 힘들어요. 얼어 죽지. 지금은 모르겠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옛날부터 이제 매화, 국화, 대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조나 절개를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그 선비들의 그 깨끗한 고고한 어떤 정서를 나타낼 때는, 심리를 나타낼 땐 매란국죽 해가지고 난초도 같이 그 끼워 넣기도 했는데, 지조절개랑은 상관이 없어요. 난초는 그 모습이 빼어나고 깨끗한 것은 있어도 추위에 상당히 약합니다. 더위에도 약하고, 난초는 금방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지조나 절개를 나타낼 때는 난초는 안 씁니다. 그래서 매란국죽에서 매화, 그 다음 국화, 대나무 정도만 지조절개와 관련이 있고, 난초는 지조절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 뭐 사분자 해가지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드는데, 지조와 절개에다가는 난초는 끼워 넣지 마십시오. 어쨌든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인고. 그 다음 황혼의 다리조차, 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또 역시 중심 제재 중에 하나죠. 네. 다리조차 백엔머리맡에 비치니. 달이 따라와서 그 달을 임금님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내가 자고 있는데 우리 님께서 나를, 이상한 정서야, 그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로는 그제 신하로서 당연한 정서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건 뭐 아부도 아니고, 사실 아부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죠, 그죠? 네. 하여간 다리조차, 달이 따라와서 달을 상징, 임금을 상징한다는 것. 백엔머리맡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여기서 느낀다는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바로 우리 앞쪽에서, 교재 앞쪽에서 말이죠. 이쪽 앞쪽에서 맨 마지막 줄 보면 느낄 일도 하도 말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느끼다고, 여기도 느끼다야. 그러니까 이 느끼다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느끼다 해가지고 영어로 따지면 feel, 이 개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흐느끼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랑 이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건 프라임이에요, 그죠? 완전히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글자 하나 다른 거 없이 느끼다 똑같은데 요게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문맥으로 봐서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이쪽은 이쪽이죠. 지금 읽은 부분은, 그죠? 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네, 내 정서가 지금 흐느끼는 듯 하기도 하고 반기는 듯 하기도 하고 그래요. 님이신가 아니신가. 여기서 님은 바로 임금입니다. 상징 임금 적어주시고, 저 매화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드리고 싶구나.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화를 꺾어서 님께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라는 거야? 그렇지, 내 지조, 내 절개, 내 충성심을 님께 알리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하는 부분 바로 밑에 빈칸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실까? 변함없는 충성심을, 나의 충성심을
님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 이렇게 적어보세요. 다시 변함없는 나의 충성심을 님께 알리고 싶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냈다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단 여기실꼬? 정철의 충성심이 아직도 변치를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까? 그래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망하는 거지 뭐. 그치? 네, 됐죠? 자, 그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원 들어갑니다. 하원도 마찬가지로, 자, 여름에 뭔가를 또 드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 여름날에 원망해놓고 긴긴 여름날 옷을 지어 임께 보내고 싶은 심정 이래놨죠? 그래. 여기다가는 이제 하원 해서 적어보시고, 제재는 뭡니까? 옷입니다. 이 옷의 상징 의미는 뭘까요? 바로 정성, 재주 요런 것을 말하고요. 계절은 당연히 여름이겠지. 여름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첫 줄에 나와요. 녹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봄에 조그맣게 이제 새로 막 피어났던 이파리들이 자라가지고 커진 다음에 짙게 들이우는 그늘을 말하는 거야. 녹색 그늘. 그래서 녹음입니다. 그늘음자. 녹자는 푸른 녹자고요. 그린. 아시겠지? 자, 그래가지고 제재와 상징과 계절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꽃 디고, 그래, 꽃이 지지.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오는 거야. 새 잎나니 녹음이 깔렸난데. 그래서 계절적 배경은 언제다? 여름. 지고는 떨어지고, 녹음 다시 계절적 배경 언제? 여름. 또 한번 적어주시고, 자꾸 적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께 익숙해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의 의도가. 자꾸 적어봐야 저기 의도가 아니 익숙해지지. 자꾸 적어봐야. 안 그래요? 그냥 선생님 설명 그냥 쇼 프로그램 보듯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서 끄떡끄떡만 하고 있으면 공부가 되나? 저희가 직접 써보고, 못 들은 부분은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앞에서부터 확인도 다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죠? 자, 갑니다. 계속. 나위. 낮자가 이제 비단 낮자예요. 나위. 얇은 비단으로 만든 포장. 정락하고. 옛날 여자들이 지내는 방에는 침대 위에도 뭐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얇은 그 헝겊 가지고서 천을 가지고서는 커튼처럼 쳐놓게 됐었잖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얇은 비단으로 만든 장박, 정막하고. 왜? 독수 공방하고 있으니까. 수막, 수놓은 장막이 비어있다. 그렇지, 독수 공방이니까 텅 비어있는 거지.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부용은 사실 직역하면 연꽃이고요. 공작은 당연히 공작새죠. 근데 생각해봐. 연꽃은 어디 피는 꽃이야? 연못에 피는 꽃 아니야, 연못에. 근데 연못에 피는 꽃이 방 안에 있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공작새는 이게 새장 안에 조그만 새장 안에 키울 수 있는 새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거기다 꼬리 가지고 쫙 펼쳐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방 안에다 키운다고? 집이 얼마나 넓길래, 궁궐도 아니고. 이건 무슨 얘기냐? 즉, 실물들이 아니라 바로, 그렇지, 그 휘장 또는 커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막,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든가 아니면 수놓아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꽃으로 수를 놓았든 그림을 그렸든 그림 연꽃 혹은 수놓은 연꽃, 또 그림 공작 혹은 수놓은 공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근데 부용은 걷어버리고 공작은 둘러둔다. 둘 다 똑같은 장막이면 다 걷든지 다 쳐놓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왜 하나는 걷어놓고 하나는 막아버릴까? 여기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휘장은 걷어버리고 어차피 님 안 오니까 그래요. 그 다음 내가 독수공방 하고 있는 건 남들이 보면 쪽팔리잖아, 창피하잖아. 그래서 뭘로 다 막아버리는 거야. 뭘로 막을까? 막을 때는 안 보이는 거, 병풍이 좋죠. 그래서 거기다가 해설을 갖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부용꽃을 그린 방장, 부용장, 휘장은 걷어버리고, 더우니까. 근데 내가 독수공방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아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수공방하고 있는 것은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방문을 막아버리는 거지. 병풍으로.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공작을 그린 병풍을 눌러더니 가뜩이나 시름은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길던고. 여름이니까 날이 길 수밖에. 한 날이, 그쵸? 원앙금 베어놓고. 자, 원앙금은 이제 원앙새를 수놓은 비단이에요. 금자가 비단 금자입니다. 베어놓고 오색선을 풀쳐내어 금자로 겨누어서. 자, 견화이셔 하는 것은 겨누어서 이런 겁니다. 금자, 그냥 대나무 막대기로 찍찍 그려놓은 자도 아니고 금자로 치수를 잰다는 거야. 그만큼 정성 들인다는 얘기지. 금자로 겨누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옷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옷의 상징 의미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정성, 재주 이랬잖아요. 그죠? 정성, 재주 담아서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카니와. 수품, 솜씨를 말하는 겁니다. 카니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뜻이죠. 수품은 물론이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여기서 제도는 옷 입는, 아니 옷 제작하는, 그쵸? 옷을 짓는 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도도 갖추었구나. 격식도 잘 갖추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수품은 카니와서부터 제도도 가잘시고까지의 전체적인 의미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밑에 빈칸 만들어 놨잖아요. 나의 재주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적어보실까? 나의 재주는 변함이 없음. 나의 재주는 변함이 없음.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옷을 지어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여름이란 말이야. 이건 아이템을 잘못 선정한 것 같아. 정철이. 왜? 여름에 더운데 입고 있던 옷도 벗어버릴 판인데 옷을 선물을 한대. 좀 그렇죠? 한산세모시 시원한 옷을 갖다가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짝짝 달라붙는 비단으로. 이것도 좀 이상해, 그지?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이템 선정 실패야, 이거는. 앞만 봐도. 근데 어쨌든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보내드려야 되잖아. 최고급 택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정성스럽게 선물 비싼 거 샀다고 해가지고 또는 마련했다고 해가지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보낼 수는 없잖니. 격식에 맞는 막스도 구해야지요. 그지요? 그런 거죠. 명품 같으면 이제 뭐 지네 그 명품 제품 회사에서 만든 쇼핑백이나 박스 이런 데 담아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가 직접 만든 거니까 박스도 어떻게 자기가 구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이건 좀 진짜 오바다. 백옥함이 더 비싸지 옷이 더 비싸겠어? 비단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물론 자기가 담은 정성은 또 그런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여기서도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이것도 님에 대한 정성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의미에다 적어주세요. 님에 대한 정성. 그리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님 계신데 궁궐 쪽을 바라보니 문제가 생겼어. 마지막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을시고 산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구름에다 세모 쳐주세요. 이 산과 구름은 바로 뭡니까? 님 쪽을 바라보는데 님 쪽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네, 장애물 적어주시고 예전에 선생님이 학생 때는 이런 거 다 간신 이렇게 배웠었는데 사실 간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동인 입장에서 보면 정철이 간신인걸. 맞죠? 상대적인 거니까 항상. 그래서 그냥 장애물로 보는 편이 좀 더 보편적, 합당하겠다,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장애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천리말리길, 이 천리말리길 하는 것은 님과의 거리감이 그만큼 크게 느껴진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천리말리길 니라서 찾아갈 거. 자, 천리말리길 밑줄 쳐주시고 님과의 거리감도 같이 표현해주세요. 그건 제가 따로 칼을 만들어 주질 않았는데 일단 밑줄 치시고 써보세요. 님과의 거리감 니라서 찾아갈 거. 이거든 또 그 택배가 님에게 도착하거든 그 함을 열어두고 날 본 것처럼 반겨주실까? 사실 이게 문제지. 내가 선물을 정상들에 보냈는데 뭐야? 누구? 정철이 보냈다고? 말이야 이게 아니라 딱 열어두고 정철이 이런 걸 보냈구만 하고선 그래도
꽤 내 말 잘 듣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셨을까? 만약에 아니라면 거기서 궁금증 생기는 거야, 그죠? 시름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택배가 님께 가거든 함을 열어두고 날 본 것처럼 반겨주실까? 그럼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의 정성과 재주를 알아주실까? 이런 말이죠. 옷 만드는 정성, 옷 만드는 재주, 보내준 정성, 이런 것을 다 알아줄까 하는 거거든요. 자, 밑에 의미에다 적어보세요. 나의 정성과 재주를 알아주실까?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추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을의 원망. 추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원망. 달과 별이 뜬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가을 밤하늘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임을 그리워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재가 또 특별한 게 나오죠. 추원, 가을이야. 달과 별이 나옵니다. 달, 별, 네. 그러면 상징이 제일 먼저 달, 별이겠네요. 그렇죠. 달과 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아까 달,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임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상징, 기러기가 나옵니다. 기러기는 외로움의 상징이에요. 외로움. 왜 외로움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곧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점낫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점낫. 이게 현대국어로 해석하면 대낮이라는 뜻인데, 대낮.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임금님의 어진 정치, 선정을 상징한다는 거죠. 선정, 착할 선자에 정치 정자, 예, 선정, 어진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어진 정치. 네. 그 다음에 계절은 당연히 가을이겠고요. 자, 가을임을 보여주는 단어가 또 있겠지. 뭘까요? 첫 줄에 나오네요. 역시 설이김, 설이라고 하는 거. 네. 설이김.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본문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 설이김에 기러기 울어낼제. 자, 계절적 배경으로는 가을이고요. 설이김, 설이 기운에 설이 치는 가운데 기러기가 울면서 갈제. 끼룩끼룩 하면서 울러간단 말이야. 그래요. 기러기 상징 외로움입니다. 울면서 가는 기러기. 기러기가 한 마리 날아가면 더 좋았을 텐데. 기러기가 왜 외로움의 상징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앞에서 우리 왜 원앙금 해가지고서 원앙새를 수놓은 비단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왜? 그 고전문학에 흔히 나오는 새들인데 원앙새, 기러기. 그 원앙새는 특히 암수가 서로 금슬이 좋기로,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 새 아닙니까? 근데 특이한 생태를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사이는 좋은데 1년에 한 번씩 파트너를 바꾼대. 바람둥이야 완전. 그래, 사이는 좋다 이거지. 그런데 이 기러기는 완전히 달라요. 기러기는 사이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러기는 짝을 한 번 맺으면 평생을 간대요. 한 마리가 먼저 죽으면 그래도 재혼은 안 한다는 거야. 암놈이든 순놈이든. 그래서 홀로 날아가는 기러기는 외로움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 특히 그래서 이 기러기가 외로움의 상징이 되는데, 두 마리가 함께 있으면 이제 백년해로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홀예식 때 신랑 신부에게, 아니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그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무로 깎은 목기러기라고 있어요. 나무로 깎은 기러기인데 좀 길쭉하게 생기고 목이 살짝 올라오고 앞에 오리처럼 만들어진, 근데 거기 날개죽지에 파란색으로 색칠을 살짝 하고 또는 붉은색으로 색을 살짝 칠하는데, 붉은색 칠한 것은 암놈이고 파란색 칠한 건 순놈이고 해가지고 쌍으로 이렇게 선물을 갖다가 종종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러기처럼 서로 의리 배반하지 말고 함께 오래 살아라, 이런 의미로 주는 거란 말이야, 신혼부부한테. 그래요. 저도 받았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자, 봅시다.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닐제. 기러기 외로움의 상징. 울면서 날아갈 때 외로우니까 울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루에 혼자 올라. 위로 높다란 누각에 혼자 올라. 자기가 올라간 거니까 이거 고향 창평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옆에 빈칸에다가 고향 창평 적어주시고, 수정염 거든 말이. 수정염, 수정알로 꽤 만든 발, 주렴을 말하는 거죠. 거든 말이, 거든이. 그래요. 요거 예전에 관동별곡 해설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든 말이 할 때 거든 다음에 띄고 말이 하면 걷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예 붙여버리면 니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리까지가, 니은 마리가 통째로 어미로 해석이 돼요. 거든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붙였으면 거든이, 띄었으면 걷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거든이. 동산에, 동쪽 산에서 달이 나고. 자, 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북극에 별이 뵈니 별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둘 다 상징 임금입니다. 아까 정리했듯이. 여기 정리했잖아요. 달, 별, 임금. 그치요? 네.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쥐어내요. 여기서 맑은 빛, 달빛이겠죠? 쥐어내서 봉황루에 올려드리고 보내드리고 싶구나. 자, 쥐어내어 집어내어서 봉황루. 봉황, 조선의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임금 계신 곳을 상서롭게 일컫는 말이다. 즉 봉황루는 어디를 지칭한다? 한양궁궐을 지칭한다. 한양궁궐 써주시고요. 네. 붙이고죠. 붙이고 싶다. 그럼 님께서 그래요. 누 위에 걸어도 서치라이트 켜놓듯이 말이야. 쫙 그 달빛을 갖다, 정철이 보내준 달빛을 궁궐 위에다 딱, 봉황루 위에다 딱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기억날래? 아니, 기억이 아니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도 만든 영화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 악마의 그 탑을 보면 사우론의 눈이 세상을 갖다 감시하느라고 이렇게 막 비춥니다. 불빛을 쫙쫙. 그런 식으로 그 달빛, 정철이 보내주는 달빛을 봉황루라는 높은 누각 꼭대기에다가 올려가지고서 서치라이트처럼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실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 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에다 다 비추어서 심산궁곡,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 대낮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자, 대낮. 선정을 베풀어서 환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됐어요. 온 세상을 다 밝게 만들어 달라. 근데 그 온 세상 안에 어디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있는 곳 고향 창평 땅도 포함된 거지. 결국은 무슨 말하고 있는 거니? 나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나에게 성은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소리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도 또 참고서에다가, 아니, 그 해설에다가 나 다시 불러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좀 있어 보이게끔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적어봅시다 한번. 자, 심산궁곡 점락같이 뱅그쇼쇼 했을 때, 심산궁곡은 온나라 방방곡곡 그렇게 해석했고요. 점낫같이, 대낮같이. 여기서 점낫은 무엇을 상징? 선정을 상징, 어진정치. 네. 그러면 누 위에서부터 맹그소서까지 그 두 구절 다 묶어서 해설을 하면 바로 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빈칸 9페이지에 선정의 소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선정의 소망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원입니다. 동원. 겨울로 갑니다. 네. 동원 들어가겠습니다. 동원. 겨울. 추운 날씨에 임걱정. 자나깨나 임걱정이야. 내 걱정보다 임걱정이 우선이야. 겨울 긴 밤에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죠. 자, 동원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의 제재는 뭐냐? 양춘. 양춘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말하는 거예요. 햇빛. 네. 햇빛. 그 다음에 또 자개로 예쁘게 꾸민 공후라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 전공후 하는 거. 전자가 이게 자개 전자인데, 나전칠기 할 때 그 전자를 말하는 거죠. 나전칠기 아세요? 까맣게 오칠한 다음에 거기에 그 전복 껍데기 조각하고 왜 그런 요런 것들 해가지고 바짝바짝 빛나게 해가지고 막 동양화처럼 막 그려놓는 거,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든 장 12자짜리면 뭐 거의 1000만원 이상 가는, 굉장히 비싸지는, 공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런 아주 고급 가구가 있는, 지금은 잘 안 써요. 옛날에 많았는데. 자, 봅시다. 제재는 양춘과 전공후. 상징, 여기도 상징이 3개가 나오네. 일단 양춘이 하나 나오고요. 양춘. 햇빛 또는 그냥 해라고 해도 돼요. 햇빛, 해만 적읍시다. 해.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전공후가 아니고 밤입니다. 밤은 또 뭘 상징하겠어요? 고독을 상징하죠. 보통 고독. 그 다음 디귿이 바로 이 견공후야. 견공후.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전공후 하면 되는데, 이게 무게음화가 일어나가지고 전공후. 요게 이제 고독 해소의 매개체가 되거든. 고독 해소. 계절은 당근 겨울이겠고요. 겨울임을 나타내는 단어 뭐 있을까? 또 첫 줄에 나오나? 나오네. 첫 줄에 뭐가 있어요? 백샬 나오죠. 백샬, 그치? 네, 정리됐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곤이 폐색하야. 자, 하늘과 땅이 다 막 닫히고 막혀서, 왜? 눈으로 다 덮여가지고 말이죠. 네. 백설이 한 비친 채. 백설이 한 비친 채. 계절적 배경 겨울 적어주시고요.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당나라 대신 유종원의 강설에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유종원의 강설은 물론 당나라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한문으로 썼겠지. 그걸 그냥 한글로, 즉 우리말로 풀어가지고서 그대로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천산조비절이요 만경인종멸이라, 바로 요 구절이거든. 해설 있죠, 밑에. 모든 산에는 날던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조비절, 새가 나는 것이 그쳐있고, 만경, 모든 길에는, 많은 길에는 인종멸, 사람의 종적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은커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소상난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소상난반, 요거도 그 고사라기보다는 이거 중국 그 지리와 관련된 건데, 중국에 유명한 동정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동정호라는 호수에 흘러 들어가는 물로 이제 소수와 상수라고 하는 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 상강, 소상하게 되면 소수와 상수, 소강, 상강 이렇게 되는데, 그 소수와 상강이 있는, 소수와 상수가 있는 그 남쪽도 추위가 이렇거늘. 그럼 여기서 소상난반하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야? 자기가 있는 곳 전남 창평을 얘기하는 거야. 한반도의 그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저 북쪽에 계시는 임금님은 얼마나 추울까? 이런 논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소상난반도 치옴이 이렇거든 하는데, 요거는 소수 상수의 남쪽 언덕, 상징은 고향 창평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추위가 이런데 옥루고처야. 이 옥루고처가 이제 임금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옥루고처,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백옥루, 상징 한양궁궐이 되는 겁니다. 일러 무사말이 말하여 무엇하리요. 그래서 임금이 추우니까, 추우실 테니까 내가 햇빛을 보내드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남쪽의 햇빛을. 양춘에 붙여내어 따뜻한 봄 기운 햇빛을 보내어서 님 계신데 쏘여드리고 싶구나. 그러면 여기서 양춘의 의미는 뭘까요? 양춘이 해를 의미하고, 이 해가 상징 의미가 아니죠. 제가 잘못 적어드렸네. 그리움 또는 정성, 이게 상징 의미가 돼야지. 왜? 해만 적어놓으면 좀 그랬지. 아까 실수를 했네요. 자, 해는 양춘의 뜻이고, 햇빛, 해. 예. 그리고 그것의 상징 의미는 그리움, 정성. 고칩시다요. 아니, 고치는 게 아니라 보충을 해줍시다. 그 위에 꼭대기 지금 생각났어요. 자, 양춘을 붙여내요. 님 계신데 쏘이고죠. 양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상징 의미는 그리움과 정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 모처럼 비친 해도 나오는군요. 양춘과 해는 같은 말. 옥루에 올리고죠. 자, 해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역시 해 상징 의미 그 아래쪽 보면 그리움, 정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양춘을서부터 올리고저까지는 의미가 뭐겠어? 바로 이 그리움, 정성을 님께 보내드리고 싶다.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두 줄 다 묶어가지고
양춘을 붙여내어서부터 옥루에 올리고저까지 두 줄 묶어가지고 두 줄짜리 화살표 뭐라고 했어요? 그리움과 정성을 임께 보내드리고 싶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보내드리고 싶다. 그리움과 정성을 님께 보내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상을 이미 차고, 상자가 이게 치마상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취수를 반만 걷어. 취수하면 푸른 소매가 됩니다. 근데 붉은 치마하고 푸른 소매하고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그 옆에 빈칸이 잔뜩 길게 괄호가 쳐져 있죠? 바로 새색시 신분이라는 거. 신분. 근데 5글자 쓰기도 좀 칸이 넓은데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수많은 그 연령대에서 이 새색시 신분으로 설정을 해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취수라고 하는 건 녹색 소매거든요. 그러니까 녹색 저고리를 입었다는 얘기야. 붉은 치마하고. 이건 새색시가 있는 옷이거든.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그거 잘못 입었다간 진짜 취해 보여. 보색들이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이 이제 입으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거지. 새색시 신분이라는 거야. 나이는 먹었지만. 왜냐하면, 자, 생각해봐요. 늙어서 허리 다 구부라지고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님 잘 계실지 몰라? 별로 불쌍해 보이지도 않죠. 아이 무슨 할머니가 뭘 바를 걸 바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결혼 막 한 새색시가 갑자기 이별을 당해가지고 님을 그리워한다. 불쌍해 보일 거 아니냐. 바로 그거야. 그래서 새색시 신분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남들에게 연민의 정을 좀 더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설정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연민의 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려는 의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의도. 새색시 신분으로 설정한 것.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어갑시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일모 수죽에 햄가림도 하도 할샤. 자, 요것도 이제 그 당나라 때 시인 두보가 지은 가인이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끌고 온 건데요. 일모 수죽, 해는 저물어 가는데 대나무에 기대어 임생각, 뭐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정서, 그리움, 연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 첫 번째 빈칸에다가 정서 해놓고 빈칸 만들어뒀죠. 그리움, 연정 이렇게 적어주시고, 햄가림도 하도 할샤. 이런저런 생각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는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자, 여기서도 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 상징 외로움입니다. 네. 아니다. 밤은 동그라미 칠 게 아니구나. 쏘리, 죄송합니다. 밤 동그라미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외로움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상징 외로움. 중심 제재에다 동그라미 치던 중이었지 지금 우리가. 네. 밤은 중심 제재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쓰인 것이죠. 분위기, 바탕을 만들어주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자, 봅시다. 그 다음,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청등 걸은 곁에 전공후 놓아두고. 이 전공후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네. 전공후 동그라미 쳐주시고, 푸른 비단으로 둘러 씌운 청사초롱, 청사등롱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거. 푸른 등불 걸은 곁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전공후, 자개로 장식을 한 공후 악기입니다. 고독해소의 매개체 아까 정리해드렸죠. 고독해소의 매개체, 고독해소, 그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꿈에란 힘을 보려 하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턱을 받치고 비여신이 기대고 있으니, 앙금도 차도 찰샤. 앙금, 원앙금 침,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고. 자, 역시 이 앙금도 바로 뭐예요? 새색시의 살림살이거든. 아까 그
그 홍상 취수는 새색시 신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는 신군이라고 하지 말고 새색시 살림살이 이렇게 적어보세요. 살림도구다 이거지. 원앙금침 할 때. 네. 그래서 그 뒤에는 똑같아요. 연민의 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설정을 갖다가 결혼 막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님과 이별한 존재로 설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드디어 결사 왔습니다. 결사 보세요. 마지막 부분. 그래도 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심을 얘기하고 있죠. 대단한 거야. 봅시다. 하루도 12때. 지금은 우리가 24시간, 서양식 시간 단위로 24시간을 세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12시간이었죠. 자시, 축시, 인시, 묘시. 그쵸? 이런 식으로. 하루도 12때, 한 달은 30날 32일. 잠깐만 생각 마라. 이 시름 있자 하니, 이 시름이 무슨 시름이야? 바로 연군의 정이죠. 그래서 거기 시름 옆에 정서, 연군지정 이렇게 적어주시든가 연군의 정 이렇게 적어주시든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있자 하니 마음에 맺혀이셔 골수에 깨쳐시니 마음에 맺히고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이 열이 오나. 편작 대유법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국시대 명의였죠. 수사법 대유. 대표에서 비유한다 이 소리예요. 대유. 그 편작 같은 의사가 열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요. 자, 병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당연히 상사병이겠지. 상징 의미가. 병 의미 상사병 님을 그리워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어와 내 병이야. 이거다 누구 탓이로다? 님 탓이래.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정철이 아직 반성을 덜 했군. 자기 탓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3위인곡을 짓고도 지어가지고도 분명히 전달을 했을 텐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 임금께 전달이 되도록 했겠죠. 근데 소식이 없네? 바로 이 구절 때문이 아닐까. 님 탓을 하고 있거든. 사약 안 받아서. 아니 사약 안 받은 것도 다행이지. 감히 내 탓을? 얘들아 사약 보내거라.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건데 그죠? 이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씨어디어서 범나비가 되오리라. 범나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죽어서 뭔가 다른 존재로 변신이 된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불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상 부지 적어놓은 것이 바로 불교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적어보세요. 불교적 사고방식. 그리고 그 불교적 사고방식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윤회사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레바퀴가 돌듯이 계속 돌고 돈다 해가지고 윤 수레바퀴 윤자 회자 돌회자를 써가지고 윤회사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상 불교적 사고방식 화살표 윤회사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내가 차라리 죽어가서 범나비가 되고 싶다. 범나비 호랑나비입니다. 서정적 자의 화신이죠. 적어보세요. 서정적 자의 화신. 뭐야 이건? 잔뜩 동원과 관련된, 이제 다 지워도 됩니다 이거. 네, 이제 적을 거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끝났기 때문에 적을 거 없고, 자 지금 호랑나비 그래요. 서정적 자의 화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요.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범나비가 되어가지고 님을 쫓아가겠다. 뭐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지.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안고 다니다가 향 묻은 날개로. 여기서 향의 의미는 역시 충성심 또는 사랑의 마음이 되겠죠. 향 옆에 상징에다가 충성심, 사랑의 마음 적어주시고, 향 자체에다가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본문 향.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그러면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날 본 것처럼, 아니다, 날인 줄 모르셔도, 나인 것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내는 님을 쫓으려 하노라.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죠. 자, 이래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다는 그 정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충성심도 있었고 정성도 있었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써서는 안 될 말, 내 평 전부 다 님 탓이다. 이 말은 뺐어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못 이겨가지고 적어놨나 봐요.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범나비가 돼서라도 나는 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 하는 식으로 사랑의 표현을 갖다가 했네요. 자, 이래가지고서 우리 3인곡 마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계속 이어서 3인곡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송미인곡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요번 수업은 요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